世界の体制と米国の現状度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소련은 먼저 북한에서 토지개혁, 지주와 자산가의 숙청,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마련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됐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주도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수립이 추진됐고,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을 통해 정부 수립이 추진되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그동안 1000여 년 넘게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한민족에게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두 체제가 한반도에서 사이좋게 양립하기는 어려웠다.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남한 이승만 정부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도 벅차서 그 북진 통일 주장은 구호에 그쳤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북토 완정이란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타진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아직 북한의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여 남침 계획을 만류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2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 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인민의 친근한 보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 문제를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49년 4월 말에 북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협의 결과를 알리자 마오쩌둥 역시 잠시 전쟁을 유보할 것을 권하고 남침 준비차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주었다. 소련은 원자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원자탄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49년 3월 달에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전쟁 일으키면은 결국 미국과 소련 전쟁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미국이랑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8월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싶다고 청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의 무장 봉기에 의해 공산화를 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남노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의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당시 개성, 옹진 등 38선 주변 지역에서는 빈번히 남북 간 전투가 벌어졌다. 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1949년 10월 김일성에게 38선 전투를 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후 38선 전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1949년 하반기에 들어 공산 진영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공산화하였다. 중국 공산화 시 미국이 개입을 포기하자 김일성은 북한의 남침 시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김일성이 1950년 1월 소련 대사를 통해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하자 스탈린은 여전히 남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은 이 문제로 다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신하였다. 큰 일에는 대규모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일성 동지는 명심해야 하오. 이 일에 관해 만약 김일성 동지가 나와 토론하길 원한다면 나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마오쩌둥 동지, 나는 북한 동지들과의 면담 시 본인은 변화된 국제 상황에 따라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였소.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중국 측과 북한 측의 공동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소. 마오쩌둥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대만을 공산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의 결정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다. 경제개혁이라든지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련의 지원이 경제 지원이라든지 군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중심으로 남침 공격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남침 계획을 보게 되면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 지역을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전까지 지역을 점령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산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이러한 작전 계획이 소련 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군사 고문단은 남침 계획 작성뿐만 아니고 북한의 군대 편제 그리고 남침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데 깊이 관여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 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한 것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그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즉,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군은 6월 초 사단장 등 지휘부의 대규모 인사 이동을 하였다. 또한 6월 23일부로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켜 전방부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트루먼 회고록에 보면 이 당시 동서냉전의 전선이 통과되었던 엘루선 열도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안 반도까지 전 세계에 당시 주둔해 있었던 미국 측 현지 사령관이 바로 자기 점령 지역에서 공산군의 공격이 임박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들을 해와서 한반도에서 그와 같은 공산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북한의 김일성은 6월 25일 오후 1시 35분 평양 방송을 통해 남한이 이날 아침 웅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그에 반격한 것이라고 남침을 은폐하였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개성과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화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특히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여 국군의 후방 주둔 사단이 전방으로 속속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말았다. 북한군이 그 남침했을 당시에는 한국군이 그 전방에서 배치된 부대들도 그 공격 그 부대에 비해서 방어 이 수준이 약 한 4대 1에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특히 북한군의 탱크를 방어할 만한 그런 장비나 무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중국 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인 군대
사단들을 6.25 이전에 전부 북한 지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인 병사들이 북한군 사단의 기관 요원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북한이 전쟁 초기에 우세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다. 중국의 국공내전 시 국민당군에서는 사단 병력이 통째로 공산군에 투항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군은 달랐다. 춘천을 지키고 있던 육군 6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6.25의 춘천 전투를 지휘관들의 사전 대비도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변 나기 좀 전에 춘천 청년단들, 학도호국단들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진치 보수를 많이 다 해놨습니다. 시민들이 피난 가는데 피난도 안 가고 군인들한테 이게 다 포탄을 날려준다던가 또는 여기 공장이 제사공장이라는 공장인데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갖다 준다던가 그래 참 춘천이라게 남다르게 이 협조가 잘 돼가지고 3일 동안 이런 그 전투가 유지됐습니다. 육군 6사단은 북한군 2사단에 맞서 남아하던 북한군의 발목을 3일이나 묶어버렸다. 당황한 북한군은 홍천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 12사단의 일부를 춘천으로 급파했고 북한군 12사단 역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타 지역의 전투는 전부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춘천만이 이렇게 3일 동안 8시간만 점령할 거를 3일씩이나 끌어가지고 군단장을 해임되고 그 다음에 12사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북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12사단의 2개연대가 몰살을 당했거든요. 여기서. 그 정도로 이 춘천 전투가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죠. 북한군에 의한 서울 함락이 임박하자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탈출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려면 그 정부와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서울을 탈출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3시에 서울을 탈출했다. 국회의원들과 내각도 서울을 탈출했으나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국군은 공산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6월 28일 새벽 2시에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당시 서울시민 대부분이 정부의 서울사수 방송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낮에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였고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 대부분이 꼼짝없이 적 치하에 갇혔다. 이들은 구입할 수복대까지 석 달 동안 끔찍한 공산 통치를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임시로 대전으로 옮겼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6월 28일 한강 이북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3일 동안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전열을 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정부와 한국군이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유엔군의 참전이 가능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 정세에서 북한의 남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 만드는 것을 피해왔으나 현재의 위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있보란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저격 살해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된 곳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이 단순히 한 민족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므로 세계 자유진영이 총 반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니라 매일 집회를 열어 국민들을 동원하고 소위 반동 분자를 뽑아 즉결 인민재판으로 박살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점령 통치는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짧은 기간이나마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남한 주민들의 증오와 원성을 낳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한편 6.25 전쟁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됐고 1954년 11월 17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비로소 외부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다. 특히 이 미군은 최전방 휴전선에 배치되어 북한의 남침 공격 시 자동적으로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전쟁 전 한국군은 10만 명 정도였으나 전쟁 후에는 70만 명으로까지 늘었다. 전쟁 전 8개 사단이 휴전 당시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늘어난 국군은 이듬해 1954년 5월까지 5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정편되었다. 해마다 1000명, 총 10,000명가량의 군 간부들이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선진 군 전술과 행정관리법을 배웠다. 이로써 국군의 국방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유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또 한민족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한 나라 국민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는데 외국군이 홀로 그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숭고한 헌신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